어떻게 할 거냐면 그동안 교대는 실질적으로 시험 시작되는 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앞에 부분은 면접을 했기 때문에 별로 변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게 분석하고 내년에는 어떤 경향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거. 또 문제 중에서 교대 문제하고 KJ 영어 문제 중에서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애들이 거의 전별했던 문제를 제가 어머님들한테 한번 풀어드릴까. 애들이 전별했는데 어머님들 어떻게 푸나 그러는데 애들이 1호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뒤에 그 문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렵지 않은데 애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 로드맵하고 꼭 해서는 안 될 공부를 할 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원리탐구와 석공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11월 13일 수요일 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이제 원리탐구에 뭐 이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하는 방법.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KJMO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아서 이 정확성과 신속성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진 않는데 교대는 이게 결정적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내신 대비라든가 기타 뭐 영재고라는 이때 필요한 게 정확하고 신속한 이건데 그 다음에 여기다 더 필요한 게 뭐 있다면 식세우기 또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식세우는 거에다 어떤 문제를 어떤 풀이 방법이 가장 좋은가 식세우기에다 풀이 방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험을 볼 때 애들이 시간 낭비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애들이. 그런 시험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탐구는 이 정확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과 식세우기 풀이 방법들이 줄을 이루는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특히 여기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성적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는 실명으로 다 해놨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린 게 제가 제일 광고를 많이 했던 학생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2010년 3월 1일날 시험 봤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합격생들 좀 나와 있잖아요. 합격생들도 어머님들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라 하고 또 밖으로 이렇게 이해기가 되는 걸 좀 싫어하셔서 이름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는데 그리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밖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저희들은 다 알죠.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안쪽에는 여기 오실 때 어머님들이 합격하시기 전에는요 이름을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는데 일단 합격해서 합격자가 발표되면 완전히 딱 돌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좀 그 대신 제가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해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 동그라미 2개 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이제 외부에 전혀 이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기 좀 전에 좀 봤죠? 이거는 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이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 앞번 설명은 제가 여기 이거 중심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퍼즐 초등 이걸 중심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어차피 지금 여기 나오면 KGM하고 영재교육이니까 여기 지금 어떤 경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공부를 조금 덜 하고 고생을 덜 하고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주관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합격생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 학생은 어떤 경로로 해서 가장 쉽게 합격을 했고 어떤 학생들 막판에 와가지고 뭐
고생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합격 건데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아 얘는 조금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얘는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지금 대부분 테스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선은 합격할 조건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바탕이 좀 돼 있는 학생들이 좀 편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길게 주신다면 그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스트를 보면서 나도 판단을 하긴 할 텐데 여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우선 이제 저희 학원이 이번에 교대 KGM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합격할 줄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얘들 KGM을 한 이유가 이제 교대 연계원 쪽을 겨냥을 해서 심화 과정에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 좀 우스갯소리처럼 했는데 야, 너희들 금상을 하면 내가 5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희들이 선생님 주머니 사정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냐?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합격할 때 이거 안 걸어야 되겠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된대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죠. 애들이 워낙 잘하는 애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합격할 것처럼 애들은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서울대 영재교육 특히 수학 있잖아요. 수학 부분을 합격하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합격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한다고 해서 보장된 건 아닌데 단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식쓰기를 잘한다면 그 전제를 항상 해요. 그리고 식 쓰는 거에는 거기에다가 이게 좋은 식인지 나쁜 식인지도 또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명 합격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작년에 잘하는 애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좀 떨어질 것 같은, 수학이 좀 떨어질 것 같은 학생들은 과학 쪽으로 내가야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이 2명이고 과학이 9명이었는데 그때는 적중도 3명,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학이 8명이어서 근데 여기서 7+1은 뭐냐? 내가 정확하게 좀 하려고 그런 거. 이런 과학만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원에 과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과학만 하고 수학은 나중에 듣기로 바빠서 이런 경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면접만 본 학생입니다. 마지막에 면접을 해서 왔는데 근데 이 사람 면접만 왔던 학생들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는 잘 좀 분석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면접만 왔던 학생 1명, 과학만 했던 1명 학생. 실질적으로 수학을 통해서 합격한 것은 한 19명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 여기 있는 7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제가 보기에도 뛰어나거든요. 웬만하면 수학 베스트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는 근데 작년에 적중이 3문제였는데 올해는 1문제 정도거든요. 근데 그 1문제가 그게 그 합격을 결정짓는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인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발음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걸 발표하기 한 2-3시간 전에 어머님이 이제 불안하게 전화가 왔었어요. 혹시 무슨 합격에 대한 무슨 정보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충 애들 시험 보내도 대충 알거든요. 면접 본 학생들 중에서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시험 분석을 하면서 처음으로 면접 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합격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편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3문제를 맞히면 합격권인데 그 3문제 맞힌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문제 틀린 학생들이 합격권인데 3문제 틀린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면접에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교대 그때 전직 심사 면접관이라든가 그분 불러서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한 반에 15명 이상 되면 면접 리허설을 할 수가 없어서 15명 중에서 30명만 이렇게 마감을 해서 했는데 31명이 됐어요. 이름이 똑같은 학생이 들어와요. 엄마 이제 항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처음 16명, 15명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예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많이 많아서 어머님들이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재작년에 봤을 때 경우의 수가 시험에 안 나왔는데 틀림없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래도 맞았던 거고, 이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될 수 있으면은 예상을 좀 안 해야 되는데 면접 때는 또 그것도 거의 적중을 했어요. 너무 시험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저는 이제 시험 보기 전이라 한참 저희가 오래된 학생들 중에는 제가 얘는 합격합니다 하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도장을 찍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작년 올해 있는데 이따가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데 걔도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어요. 왜냐면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세 문제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학생들이 갖춘 애들 덕목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뒤쪽에서 얘기하는데 우선 성격, 공부하는 방법, 문제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보면 특징이 이거하고 여기 나오는 소프트웨어는 일주일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수학 쪽을 보고 나서 또 다시 일주일 후에 소프트웨어를 보게 했는데 3학년들이 대거 합격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는 3학년들이 합격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명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어머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실 건데 저는 다행히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 건 뭐냐면 저는 5학년 때 합격하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합격생 중에는 4학년이 4명, 5학년 3명, 6학년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5학년 학생들 제가 보기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는 이제 연대라든가 서울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내가 어머님도 항의할까 봐. 여기 줄차는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이지 않나 싶어서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학원이 거의 다니질 않았다는 거.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얘는 그 교대하고 연대하고 둘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생물을 좋아해가지고 여기를 포기를 수학을 합격했습니다. 이쪽으로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 여기는 지금 써놨잖아요. 성이 희귀성이어가지고 제가 엄마가 그거만 그거 하나만 딱 아니까 빼놨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두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로드맵 같은 경우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어떻게 제가 하라는 것보다 좀 덜 했어요. 혼자 하느라고. 그래서 혼자 하면 좀 느리잖아요. 근데 정확합니다. 와서 테스트를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점수가 나왔는데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그리고 약간 워낙 뛰어나서 방향을 약간 틀어주기는 했었어요. 그 이외에 여기 보시면은 3학년들도 보이고 그런 3학년 때 합격하면 어머님들 굉장히 이제 잘한다 이렇게 물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3학년 때 합격하는 건 제가 보기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타고난 부분이 너무 많은 걸 포함되고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들한테 농담을 많이 하는데 워낙 제가 그러거든요. 식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있어서 영감이 좀 돌아가신다고 그러거든요. 식을 안 쓰게 되면 1%의 영감이 굉장히 뛰어난 게 있는데 99% 노력이 그 노력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만 그게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학년제 KJMO도 저희들 3명 합격을 했는데 그때 테스트를 다 봤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보고 가능성 있는 학생 중에서 한 3명 정도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합격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3명 다 합격했어요. 근데 어머님도 이제 기대감이 너무 큰데서 교대 가서 한 명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도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실장님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시다가 내년쯤에 수학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애가 수학을 고집하니까 수학으로 가다가 가서 면접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이번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는 워낙 문제 편차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KJMO는 일단은 교대 영재원을 볼 때는 제가 보기엔 이건 상당히 필수인 것 같습니다. 심화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비슷해요. KMO하고 또 다릅니다. KMO하고 KJMO도 좀 뒤에 가서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 수업하기 전에 했던 부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초등학생 4학년 하나, 둘, 셋, 넷이 너무 좀 빨리 합격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름 하나 이름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학생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서 연대는 뺐습니다. 연대는 그 발표를 좀 늦게 해서 그리고 또 서울대 학생 여기 있는 교대 여기 학생 중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장려상 받는데도 서울대 수학을 합격했는데 마지막에 면접을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수리 정보인데 정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정보 이게 면접 정보가 나오니까 이제 뭐 떨어졌다 그러는 제가 보기에는 수학 실력이 조금 덜했는데 한 20명 뽑거든요. 서울대는 5학년, 6학년 합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가 3학년들이 좀 많잖아요. 하나, 둘, 셋, 4명이나 되는데 3학년들은 내년에 잘하는 학생들이 제가 잘하는데 수학 보되 소프트웨어에서 한 1년쯤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교대 쪽의 과학이나 수학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3학년들 가서 대거 합격했는데 참 3학년들 뛰어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학년도 많고 4학년 어머님들한테 내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드세가고 그러니까 이제 손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뭐 조금 제가 뭐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실상 보면 자꾸 이렇게 많이 뭘 하세요. 애들은 안 그러는데 애들은 왜 이름 안 써냐고 나한테 항의를 하거든요. 저기다 왜 동그라미 쳤냐고 애들은 항의하는데 어머님들은 왜 동그라미 안 쳤냐고 이제 막 그러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2019학년도는 2019학년도하고 2018학년도 것은 약간 다릅니다. 2018학년도는 처음 어떻게 보면 면접이 아닌 실제적으로 시험 보는 게 그때 처음이었는데 상당히 그 여기하고 달라요. 19년하고 20년은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를 120명 한 번에 뽑았거든요. 융합으로 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이렇게 3개의 분야로 나누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경우의 수가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서 이 수업도 왜냐면 제가 그 전에는 그 교대 하기 전에는 영재고 시험을 많이 애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험이 나오는 것은 경우의 수, 우리가 조합론이라고 그러나요? 조합론과 기하 부분이 빠지면은 영재가 아닙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합론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가장 핵심적인 거고 기하 부분은 상상력을 따지는 거고 그 이외의 정수론이라든가 대수 해석 부분은 그것을 풀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2개가 빠진다는 게 이건 이상한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빠졌는데 당연히 예상을 하죠. 내년에 틀려서 경우수 나옵니다. 뭐 나온 거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 나와요. 이것도 이번에도 또 많이 나왔는데 완전 결정타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18번 문제, 19번 문제, 그다음에 5번 문제 이게 나와 있는 그 문제가 3문제를 애들이 거의 다 틀렸어요. 그 중에서도 한 문제 마친 학생들 그때 물어봤을 때 합격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합격할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보니까 합격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물어봤죠. 동점자 문제를 풀었습니까? 동점자 문제 푸는 쪽에 들어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18번 문제 맞았거든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바로 연락이 왔다. 합격했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것들. 여기 보면은 제가 예상하는 것은 그 기록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막연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작년하고 작년에는 제가 맞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실생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거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경우 이게 고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나 이것도 과학이라는 서술형 문제들은 그 논리를 쓰는 문제들은 이것도 같고 선행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적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거거든요. 올해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제 이렇게 요게 결정탑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제 푸는데요. 처음에 저는 문제를 내가 잘못 들을 정도 애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 문제 전부 다 제가 10문제 다 보고를 해놨어요. 이 문제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수학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과학. 그 다음에 6번, 그렇죠. 11번부터 15번까지가 정보.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가 만약에 과학 보는 학생들은 과학, 수학 보는 학생들은 수학, 정보면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수학 중에서 이걸
제가 했던 애들 마지막에 한 명도 없어요. 전멸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쉬웠었거든요. 애들 입장 아직 어리니까 저를 딱 먼저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애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 딱 보면서 아 이건 뭘 물어보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리탐구 수업 전에 이제 원리탐구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 그 문제가 금방 알거든요. 근데 애들은 한 명도 몰랐다는 거예요. 완전 전멸했는데 본인들 생각에 맞았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본인 다 틀려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맞는데 제가 보기엔 다 틀린 거예요. 일단 이거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푸는데 문제가 제가 10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저 문제 잘못 봐가지고 여기 이렇게 파랑, 노랑, 빨강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빨간색이 딱 달려요. 빨간색이 보니까 이게 아니고 두 사람이 뭐라 보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뭐냐면 답이 어떤 거냐를 물어봤는데 어떤 거냐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데 제가 푸는데 한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이 걸릴 정도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똑같은 공부를 했더라도 그 시간 안배를 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선 기본이 되는 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그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푸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시간 안배 이런 것까지 다 마지막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면접까지 제가 제 학생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면접까지 했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게 보면 기하 한 문제인데 결정타예요. 그다음에 조합 세 문제인데 요 세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좀 쉬웠는데요.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창의력 문제 근데 창의력 문제 중에서 이번에 저 문제가 잘못 나온 혈착성 분석이 세 문제 거쳐서 나와 있어서 이거는 좀 출제가 좀 잘못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또 쉽게 나와서 좀 다행인데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예측했는데 잘 안 맞았는데 내년에는 또 다시 이렇게 아마 예측을 좀 해보는데 이쪽으로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영지고 수업을 해보면 어떨 때는 순수 수학 문제로 갔다가 실생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이제 그 주기로 봐서 이쪽으로 올 거나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있었는데 물론 이 중에서 그 중요한 것은 올해도 이 조합이 중요했는데 내년은 제가 보기엔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기하 쪽에. 그것도 입체도용 쪽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오래전에 아마 그 대학 입시 본고사 볼 때가 있었어요. 서울대에 보면 시험 문제 본고사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3번 문제는 항상 입체입니다. 그 상상력과 다른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입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거와 관계없이도 하여튼 여기 있는 두 개의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외에 정수론이라든가 그 대수 해석 부분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결정력은 여기가 있는데 그 두 개 부분도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10문제들이 단답형이었는데 특징이 서술형 형태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답 틀리면 바로 그거 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거기에서 푸는 왜냐하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서 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상상력이 없으면 못 푸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집중력이 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노동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답이 256개거든요. 256개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애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가 좀 뒤에 가서 말씀 좀 드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워낙 이 세 문제하고 아닌 문제하고는 차이가 워낙 큽니다. 다 틀렸어 세 문제. 이 중에서 한 문제 내가 물어보거든요. 이제 합격자 중에서 이거 풀어서 합격한 애가 2명, 근데 걔는 확실하게 다 합격합니다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동점자에 다 걸려 있어요. 동점자 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뭐냐면 그 자기 주장을 쓴 거여서 아마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 과학이라든가 면접 같은 거 시험을 볼 때요 지식들이 꽤 많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변 지식들이 많아서 문제를 많이 푸는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많이 풀어봤자 그 똑같은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뭐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학원의 작년 적중률과 올해 적중률 좀 더 떨어지는데도 올해 합격자들이 더 많아요. 물론 잘하는 애들 많이 와서 뭐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 2명과 8명이 7명이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40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그 학생들이 정말
제가 봐도 뛰어난다. 참 이렇게 잘하는 녀석들이 있을까 이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도 내가 그래서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기다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그 홍희철 학생하고 내가 비교를 했었거든요. 3학년 때 그 학생이 3학년 때 왔는데 여기 3학년들이 그 학생보다 뛰어난 애들이 한두 명인 게 아니고 줄비하게 많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뭐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부분이 그만큼 뛰어난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꾸 얘기했지만 식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답만 써가지고 맞나 안 맞나 답만 쓰면 통과하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어떠한 방법으로 풀었느냐,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옳은 방법으로 풀었느냐, 옳다 그러다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방법으로 풀었을 때 다른 문제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더 어려운 문제가 뭐 변형되더라도 풀 수 있느냐는 걸 따진 거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게 선생님이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저는 답이 맞아도 감점을 많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입학 테스트 할 때도 답 맞은다고 해서 동그라미 친 게 아니고요. 8점, 만약 한 문제가 8점이라면 어제 같은 경우에 답을 뭐 1점 준 경우도 있어요. 답 맞았는데. 그거 막 여기 과정이 다 틀려 있어요. 답이 맞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답 찍은 거니까 이거 빼죠. 그러니까 답은 맞았는데 점수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정이 맞는데 답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저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걔네 재수가 좋아서 나온 거고, 나 그 작년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나와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이건 너희들 재수가 좋은 거지. 이거는 그것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다. 뭐냐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경로를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옛날에 풀었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변형해서 나가거든요. 그것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를 제가 도장을 찍어주는 척도거든요. 얘는 어쩌면 내가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합격한다면 해가 떨어지면 완전 망신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걸 갖추고 있거든요. 그게 식입니다. 그리고 식 중에서 가장 좋은 식을 제가 가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원리 탐구할 때 이 문제 만약에 그 원리 탐구하면서 이게 좋은 방식인지 나쁜 방식인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자고 답만 맞는 그건 애들 그 망치나 되게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학년 때 특히 그 저학년의 사설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막 대상 받고 분상 받고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그 식도 안 쓰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타고난 그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 때 합격하는 게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어머님들은 좀 죄송하게나 그러면 왜 저학년들 시험을 보게 하느냐, 떨어지더라도 일단 한번 보는 게 좀 낫겠다. 합격하더라도 제가 오늘 선택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 뭐 코딩 같은 좀 해보고 정보 같은 거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문제가 아니고 그림 위치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올해하고 비교해서는 올해가 합격을 많이 했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해서 합격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 KGMO는 올해 합격이 25명인데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한 이 정도? 한 64점을 예상했거든요. 했을 때. 그리고 이거 발표했을 때요.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만점자들이 수두룩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 나왔어요. 제가 뭐 예언이 맞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문제 왜 그러냐면 그 문제 중에서 애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 또는 노동으로 해서 맞출 수 없는 문제였는데 노동으로도 맞췄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 문제 맞출 수 없어 100점짜리 없을 텐데 한 명 남았다고 지금. 근데 6학년인가 그렇거든요. 그 문제 내가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왜 맞출 수 없냐, 노동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그걸 이렇게 신통하게 찾아가는데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풉니다. 저는 경로를 만들지 않고도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마지막에 확인을 하려고 경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정확한 이론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르친 이론보다 좀 더 응용력을 곁들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과감하게 득점자를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왔다는 게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지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한 15% 컷이 한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1회에서 아마 한 30% 정도까지 뽑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상자들 없었는데 아마 이 금상자들 KM 입상자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들은 KM 본 애들 중에 딱 한 명만 보겠는데 걔들은 떨어졌던 애들, 입상자 아닌 애들. 근데 여기서 입상자 아닌 학생들이 KJM 가서 좀 자신감을 좀 얻자 이렇게 갔던 애들이 또 떨어질 겁니다 하고 시험봉제 그 얘기를 했어요. 주위에 그런 애들 즐비합니다. 거의 뭐 수학 포기 상태로 가버린. 아니 KM만 떨어질 줄 알았더니 KJM까지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설피 선행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1호를 했다고 하는데 안 풀립니다. 또 방식 자체가 또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 푸는 방식과 학년이 높았을 때 방식이 달라서 여기 수상자들은 그나마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학생들인데 수상하지 않고 여기 가서 뭐 시험 삼아 자신감을 얻으러 갔다 그냥 또 떨어집니다. 아마 주의해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KJMO가 그 영재교육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 여기 보면 기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하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데 창의력 부분이 KMO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좀 나오잖아요. 예? 그때 예상할 때 창의력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근데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교대 쪽에 한 2달 조금 안 됩니다. 한 2달 조금 안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이 심화 과정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그 교대 쪽의 시험을 보면은 좀 좋겠다 싶어서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맞아서 아마 그래서 합격자가 저희 수학 합격자가 좀 많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심화 과정을 여기도 이제 그때 KMO와 KJMO 차이 했던 옛날에 그 설명회 할 때 그대로 해놨던 겁니다. 창의력 보이시나요? 그때 똑같은 거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창의력 들어갔거든요. 경우에서 나올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서가 범위내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옵니다 해도 다 나오잖아요. 여기도 경우에서 포함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까지 경우서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여기를 보면 20문제인데 25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창의력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뭐 거의 똑같잖아요. 이거 왜냐면 출제 이론들이라든가 이것도 생각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나면 어떤 애들이 연계성을 갖추고 얘들한테 뭘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맞췄을 때 얘들이 뛰어나내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우선 친법이 빠져 있습니다. 이 친법이 모르는 순간 어려운 문제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확률과 통계가 이게 경우에서거든요. 경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융합 문제도 거의 다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재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선행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선행 이거 거의 다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아마 여기 아마 있잖아요. 빠졌나요? 그리고 이제 KMO 1차하고 영재고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제가 이제 애들 영재교육을 왜 보내냐면 어떤 거냐면 여기 빠져있나요? 보면 어떤 차이냐면은 저는 영재교육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 영재고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원과 영재고 라인이 거의 똑같아요. 출제 경향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예상을 하는 것은 영재고 쪽을 분석을 하면은 영재교육원 쪽이 보이는 거죠. 또 그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영재고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설령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공부가 영재고 쪽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놔야지만이 그 다음 영재고 쪽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KMO 쪽하고 다른 게 제가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을 쓰지 않으면은요 영재성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고 창의적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KMO 문제 연역적인 문제인데 KMO 저도 이번에 이제 KJMO 할 때도 어머님들한테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제가 단답형이긴 하지만 절대로 단답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답형을 하면 이제 물론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이 많을까라든가 높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렇더라도 저희들 합격생들 많잖아요. 뭐냐면 장기적으로도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도 애들이 도움이 돼야 되고 또는 그 합격생이 앞에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쁘면은 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앞에 있으면 결과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앞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전부 다 서술형을 다 했습니다. 시험도 전부 다 서술형 다 했어요. 마지막 딱 한 번만 모의고사 때. 왜냐면 내일 시험인데 모의고사 그것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배웠던 문제 중 대수진들 뺐어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애들 뭐 평균이 한 29점인가 그랬거든요. KGM 할 때. 그래서 한 30점 넘으면 입상될 거다 그랬는데 대부분 저기 아까 붙여있던 그 모의고사 본 점수가 한 29점 나왔어요. 일부러 어렵게 내서 새로운 문제들 이렇게 쭉 넣어놨거든요. 그래야지만 적응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교대 쪽도 막 그랬거든요. 교대 쪽도 굉장히 내가 어렵게 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연역적인 문제 이게 뭐냐면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거거든요. 공식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온 게 KMO, KGMO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KGMO 좀 덜 해요. 근데 영재고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과정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문제, 20쪽씩 이렇게 나와요. 아마 그 이번에 서울대 시험 같은 경우도 한 원래는 요 교대 같은 딱 한 장이 달라 한 장이잖아요. 한 4장, 5장 이렇게 나와요. 그 과정 중심에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KMO를 공부를 하는데 답만 쓰는 KMO 공부는요 독이 됩니다. 차라리 입상을 안 하고 좀 밑으로 입상을 하더라도 장례상이나 동상을 하더라도 식 쓰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KMO 목적은 뭐냐 국가대표를 뽑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입시였거든요. 이게 10년 한 10년 전까지는 그 중등부 KMO 군상을 타면은 서울경제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서울대도 바로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입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없애서 그 국가대표를 뽑는 그런 목표이거든요. 그리고 KGM은 KMO에서 주관했던 그 데서 바로 밑에 단계를 했던 거고. 그래서 문제 경향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그 저학년 위주로 나왔을 거고요. 여기 아까도 했던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5번 문제입니다. 전멸하기. 근데 이걸 보고 나도 깜짝 놀라서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각형을 세 조각으로 나눠요. 전멸한 문제인데 어머님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 세 조각으로 직사각형을 이 세 조각을 가지고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할까요? 경계선을 표시하시고 보니까 보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 풀이 방식을 보겠다는 건데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딱 보면은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만든다는 것은 이 각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애들 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놓고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맞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체 전멸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를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영재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영재고에서 보면은 영재고에서 막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가면은 작도가 나옵니다. 작도가 랭킹 1위입니다. 영재고 축제 경향 1위가 작도, 이것도 작도잖아요. 작도 문제인데 이건 이런 거거든요. 180도 증명한 과정이 2개가 있잖아요. 근데 답이 2개가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위로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여기 억각으로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할 때도 2학년 2학기까지 그 선행으로 해서 어머님 나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교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선행은 어디까지 돼 있어야 됩니까? 그래 초등학교 3, 4, 5학년인데 2학년 2학기까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합동이 곁들여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반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를 때 잘 자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각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옮기겠죠? 그럼 자를 때 이렇게 2개를 자르려면 3조각이 나잖아요. 여기 갖다 여기 이렇게 하면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 이게 풀 수 있어서 선행으로서는 2학년 2학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내년에도 유효할 겁니다. 이거. 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하여튼 전멸했습니다 이거.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두 번 또 하나의 방법은 이쪽으로 반대쪽 이쪽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평행선을 긋잖아요. 여기 이제 원리탐구 3에 가면 나옵니다 이거 하는 방법들이. 여기 평행선을 그래서 똑같이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이렇게 붙이겠죠. 자르는 게 이렇게 붙였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는 이렇게 잘랐는데 애들이 이런 애가 처음부터 중앙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론에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보면 애들이 항상 시험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 기하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를 잘 읽어라. 이게 이제 K515 제가 얘기한 저는 이제 대시성이 왔을 때 기하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KM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 얘기 들었던 애들 다 기하를 들었던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상력과 관련이 많아서 이런 문제를 볼 때 만약에 풀리지 않으면 그동안 그 공부 중에서 했던 것 중에서 기하 중에서 뭐와 관련이 있을까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리 탐구에서 했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론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이런 네각의 합의 벽화투를 증명하라는 문제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몰랐다는 게.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다 혼작수 문제들은 뭐 똑같은 문제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걸 뭐 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5,501에서 2,400까지 다 더해요. 이거 홀짝수 분석하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노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을 해도 굉장히 어렵게. 그럼 여기 이제 그 교대 문제고요. 전멸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내가 100점짜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론요 한폭급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그 결론을 애들 알고 있잖아요. 홀수점이 없던가 두 개이면 한폭급가 두 개이면은 한폭급이가 가능하다. 그런데 애들은 내가 물어보죠. 왜냐? 그러면 전혀 몰라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 이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보니까 그럴래? 그러면 그게 응용력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정확한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홀수점이고 왜 홀수점만 그러냐? 짝수점은 뭐냐? 혹시 뭐 0이고 2인데 혹시 어디 가서 홀수점이 한 개 있는 경우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홀수점은 왜 한 개 있는 것이 왜 안 나오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얘기도 아예 또 써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홀수점과 짝수점이 뭐냐를 또 모르는 거예요. 홀수점은 뭐냐면은 가다가 막히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홀수점 있잖아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홀수점은 막히는 점입니다. 짝수점은 통과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짝수점이 다 있으면 다 통과하는 점이니까 당연히 한북기가 가능합니다. 홀수점이 두 개 있으면 막힌 점이 두 개잖아요. 한북기가 근데 왜 가능하냐죠. 막히는 점에서 출발하고 홀수점에서 나가는 순간 그 점은 짝수점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럼 다른 점이 막히는 점이 돼요. 그래서 홀수점이 두 개 있으면은 한 홀수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홀수점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홀수점과 짝수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만약 두 개가 넘어섰다. 세 개는 없어요. 세 개 나올 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점 하나를. 근데 그것도 물어보거든요. 왜 홀수점이 짝수인데 이제 이것도 애들이 물어보면 책도 없습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왜 그걸 안 써놨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원리탐구에서 내가 써놨는데 보면 홀수점이 세 군데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은 점이 두 개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짝수를 다 합하면 당연히 짝수죠. 홀수가 세 개 있으면 합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홀짝수 분석에서 한북 그리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맞췄다는 것은 노동이 대단한 노동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보세요. 어머니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지금 A에서 B로 가잖아요. 끝나는 점이 홀수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히는 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가장 짧은 그냥 가장 긴 둘레를 따라서 가는데 가장 거리가 길게 하니까 짧은 쪽을 잘라내야 되겠죠. 이건 없애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홀수점이 이게 한 점이 홀수점이 되잖아요. 여기도 하나를 잘라내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홀수점을 세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나오죠. 여기 끊었기 때문에 홀수점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니까 6개를 떼내야 됩니다. 6개를 떼낸다는 얘기 뭐냐면 홀수점을 떼버리면 짝수점이 되는 겁니다. 6개를 떼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있는 여기는 반드시 떼내야지만 출발점과 끝점이 될 거니까. 그럼 8개를 떼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 그리지 않고 그냥 답이 나와요, 원래. 근데 노동을 하면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노동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지, 이거 직접 노동을 해야 푸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공교롭게 그 풀이를 써놨는데 이 풀이만 안 올라와 있어요. 선생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할 때 하나씩 다 따져보고, 그래서 이걸 내가 올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앞번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풀어드린 거고. 그럼 볼까요? 그럼 답이 이게 24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찍어가요. 한번 찍어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제대로 푸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100점짜리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찍었던가 노동을 했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당 20이니까 4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240이잖아요. 플러스 이제 그다음에 안 세있던 걸 세일 때도 그렇게 다 센 다음에 안 빠져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8개 되겠죠? 80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하나, 둘, 12개에서 이 2개짜리 2개 딱 나오잖아요. 6개에다 2개를 하면 8개 빼면 답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걸 안 하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냈다면 더 많이 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걸 풀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물론 제일 작은 거 잘라, 이거 잘라내겠죠. 이거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봐서 긴 거 잘라, 여기 잘라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걸 잘라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잘라낸다. 이렇게 하면 잘라내고,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잘라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한다면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이걸 노동으로 맞춘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노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근데 이것도 확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확인하려고 내가 그려보는 거지, 이거 수백 개 나오더라도요, 다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홀수점이 몇 개인지, 이게 왜 막히는 점인지, 왜 이게 통과하는 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근데 그걸 모르고, 야, 한북꾸리기 하는데 홀수점이 2개이고 홀수점이 없을 때 한북꾸리가 된다더라?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면접까지 당연히 물어보죠. 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물어볼 때 애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딱 10을 써놓고, 이게 뭐냐? 10이요. 그래요. 당연히. 왜 그래? 왜 10인데? 그러면. 경이요. 그래요. 그냥. 이게 공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나한테 질문한다. 그러면 10이냐? 그러면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올통받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10이냐면 십지법이니까 10인 겁니다. 0, 1, 2 쭉 가서 8, 9, 10이 되면 올라가고 이런 자리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것을 알아야지 진법을 압니다, 이제. 그럼 이게 만약에 5일 수도 있잖아요. 5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0, 1, 2, 3, 4, 5가 되면 올라가고 이런 자리가 없다거든요. 5진법 이게 5입니다. 2진법 이게 2거든요. 이런 걸 모릅니다, 애들이. 근데 이거 빠져있는데 애들이 그것을 터득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풀리겠습니까? 저 식도 안 쓰고 해서 답을 말하는데 어떻게 푸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게 좋은 식이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애들이 공부가 짧은 시간에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그걸 다 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얘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형되는 과정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워낙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했을 때 놀이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 넘어가고요. 좀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이제 이렇게 로드맵과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영재원에서 주의사항 이 부분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끝내줬어요. 보시면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저기 이름 좀 있어요. 원리 1에서 99점 정도 맞을 정도니까 뭐 굉장히 뛰어나죠. 그때 학생이 들어왔을 때 중학교 1학년까지 분이 공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 4학년 때 딱 이 시기에 왔거든요. 4학년 때 이거 왔었는데 테스트를 그래서 5, 6학년들 봤어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하면은
2학년까지 정도 돼 있으면 원래 일을 내가 하라고 할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1학년까지 하니까 이게 2학년께 안 돼 있으면 원래 탐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뭐야 일을. 근데 원래 일을 여기 뭐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있던 학생 중에서도 시험이 제발 제가 같은 경우 그래요. 좀 빨리 저 학생처럼 좀 빨리 와서 최소한 1년 정도 빨리 오면 이게 수월하게 가거든요.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이제 막판에 저희들 학원 막판에 많이 막 몰려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왔으니까 뛰어난 애들 일단 합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소문도 있어. 가니까 막 이것저것 저 몽땅 좀 하라고 하더라. 뭐 이러는데 지금 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와서 그 테스트를 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오면 2번 정도는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한 번 했어도 막 합격할 수 있고. 근데 우선은 그래서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서 그 학생이 그 5, 6학년 그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여기 원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실력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점수가 한번 저기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먼저 오면은 저희들은 이 원리 탐구를 들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원리 탐구라는 게 이 앞주에 그 설명을 했던 거기 보면 자세하게 얘기 나오는데 우선 식 쓰는 거 어떤 문제를 보고 나서 그게 어디에 속하는 문제냐 아까 작도 같은 그 잘라서 붙이는 부분이 시야에서 이게 각도 내각의 합이 180도 증명하라는데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형태 그리고 아까 좀 식쓰기 식을 쓰는데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 그걸 위주로 해서 이걸 먼저 이렇게 하는데 막판에 와서 어머님들이 와서 이제 그런 시간이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해서 이렇게 오면 이제 편리한데 여기 할 시간이 없죠. 3학년들은 여기서부터 하라고 해요. 이 4학년들이 왔어요. 4학년들이 이걸 할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할 겁니까? 비교를 하더라고요.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하십시오. 여기 와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 중에서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을 하래요. 근데 그 중에 어머님 한 분이 그 애가 합격할 것 같습니다. 면접 보고 나서 합격할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걸 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시간이 됐으면 같이 하라고 했겠죠. 근데 워낙 뛰어나서 이렇게 이걸 해서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또 그 학생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들 뚝배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뚝배기 무슨 얘기냐면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거든요. 이 항아리라고 해요. 이 얘기 이제 항아리를 사러 이제 항아리를 사러 오는데 항아리를 사러 대부분 항아리를 우리 생각하기 위에가 이렇게 터져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위에 막혀 있잖아. 항의를 해요. 항의를. 이거 왜 뚝배기 이거 항아리가 왜 막혀 있냐. 여기 하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밑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밑에 터진 겁니다. 이걸 왜 밑에는 또 터져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지도 못하고 부터 다 흘러질 거 아니냐. 근데 어머니들 보기에 이게 정당한 항의겠습니까? 이게?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바람 뭐가 들어가지 말게 이렇게 엎어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딱 오자마자 그렇게 어떤 시비를 건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뚝배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근데 이제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서는 이제 기스족이라고 많이 그래요. 애들 중에서 가장 하지 말할 게 뭐냐면 뛰어난 학생들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까지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뭐 왜 그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잘 뛰어가서 얘기하지 뭐 그때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걸 빨리 해도 그래서 나 이 얘기를 해요. 야, 뚝배기 하지 마라. 왜 뚝배기 하냐면 항아리 중에 좀 작은 게 뚝배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항아리 쪽인데 너희 어린이가 뚝배기 같으면서 야 뚝배기 하지 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쓸데없이 항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게 하다 보니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먼저 이제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와서 우선 선행은요 2학년 2학기까지 정도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부터 3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내년 여기는 뭐냐면
내년에 2021학년도가 되겠네요. 그때 합격할 루트는 뭐냐면 먼저 원리탐구 2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친기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거 2학년 1학기 정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학년 1학기가 돼 있으면 여기까지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선행을 빨리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사이에 만약에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심화 과정 대비를 해야 되니까 선행만 가지고는 시험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주니어 수학인데 이게 그 심화 과정, 교과에서 심화 과정이어서 이쪽 병행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병행을 하면 가장 쉽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되잖아. 그럼 일단은 이 루트만 쭉 하셔도 웬만큼은 해결합니다.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조합과 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되어 있는 학생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조합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리탐구 들었던 학생들은 만약에 방학 때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조합하고 기하를 먼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좋은 질이라면은 원리탐구 3 아까 했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3 끝나고 나서 2 그리고 조합 기하 그리고 약간 처음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그 학생은 워낙 뛰어나서 이쪽을 안 가고 이렇게 가도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정리는 제가 해줬습니다. 이 가스 길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길이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8월 달까지 해놓은 거면 심화 과정을 다지는 과정인데 이 8월 중순에 KJMO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교대가 있어요. 이게 심화 과정을 여기서 쭉 하면서 KJMO 과정을 일단 보고 나서 원리탐구 과정 끝나겠죠. 그럼 2번 정도면은 수월하게요. 심화 과정뿐만이 아니고 원리탐구까지 다. 근데 막판 늦게 오니까 뭘 할까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왜냐면 저한테 와서 뛰어난데 와서 목표를 달성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드는 게 좋겠습니다 했던 거지. 처음부터 지금 와서 한다면 다른 거 하더라도 이렇게 이 길을 쭉 이렇게 따라서 온다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정이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여기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항상 여기입니다.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KGM에서 심화 과정도 여기가 융합되어 있어서 먼저 이 과정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어려운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이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S&P 현실과 연관된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는 여기지만 마지막에 가서도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학년도 있잖아요. 3학년 때 KGM을 다 합격을 했는데 동상 들어가고 이제 그 장려상 한명 있었는데 그 애들이 또 공교롭게 그때 밥이 좀 늦게 와 한 4개월 남겨놓고 갔어요. 여기 8월이니까 이렇게 왔겠죠? 여기 왔어 이렇게 왔었네요. 하는데 합격을 워낙 뛰어나니까 합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원리탐구 과정을 겪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바로 이렇게 갔죠? 공격기 3명 다 떨어버렸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대신 이제 아주 뛰어난 애들은 이거 하고 선택권을 뒀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천천히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서 선행 과정은 중학교 2학년 여기 보면 개념 단계가 여기까지는 좀 끝나줘야지만이 시작할 때 아니면 병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행이 덜 됐을 때는 3번을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 선행이 돼 있으면은 2번이다. 워낙 뛰어난 애들은 이거만 해요. 제가 보기 권장하려면 이게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 원리탐구 하고 끝나고 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KJMO를 대비하고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타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선행까지 같이 해야 돼요. 이런 3가지 기술을 이렇게 하고 이쪽 라인을 주니어 라인 이쪽 라인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중학교 넘어가잖아요. 이쪽 길이 KMO 하고요. 영재고에서 중등 심화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은 그 기본 라인으로 전부 식 쓰는 거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식 세우기 그 가장 좋은 그 식쓰기가 어떤 거고 풀이 방법이 어떤 거 이런 걸 공부하는 단계고 그걸 통해서 여기는 마무리 단계인데 이쪽 넘어가면 여기 영재고 라인입니다. 여기 나온 S&P는 영재고 쪽이 실전 문제 여기는 KJMO하고 KMO하고 그 다음에 영재고 쪽에서는 중등 심화 과정 여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먼저죠. 이걸 먼저 해야지 다른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저희들이 이걸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둘 중에 선택을 하고 안 되면 이제 선행까지 하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굉장히 뛰어난데 선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를 놔두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선행부터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떠났는데 보니까 선행이 아예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단계를 좀 4부터 하다가 선행 오면서 이렇게 오라고 내가 말씀드린 게 있었고, 그게 이제 뒷단계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여기 단계는 내년을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 해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등급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거 논리탐구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니까 지금 퍼즐부터 쭉 이렇게 따져보거든요. 퍼즐 문제는 다음 주에 또 미뤄서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내가 하거든요.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 노드 맵을 이제 하는데 선행이 최소한 아까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중학교 여기가 끝나줘야 됩니다. 이 끝난 상태에서 와야지 KGM라든가 영재 교육원 교대 쪽을 볼 수가 있어서 최소한 선행 2학년까지 2학년 2학기까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3학년 것도 뭘 돼 있으면 좋은데 3학년 거는 뭐 그렇게 왜냐하면 또 다른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다 달라요. 무리수가 나오고 인수분해하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또 간단하게 얘기했나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내가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머님들한테 참 굉장히 제가 많이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정말 애들 뛰어난 애들이 많이 오는데 아주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애들이 그 수학적 사고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둘 다 유명한 학원이에요. 그러면 이 양쪽 다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서로 간에 그 방식이 다를 때 얘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머리가 이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우선은 어머님들이 봐서 얘한테는 어떤 방식이 옳겠다. 그러면 그 방식을 따라 상당히 오래까지 가야 됩니다. 그 틀이 잡히겠죠. 그때 선행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이한 방식, 교육 방식을 동시 병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KJMO나 이 KMO 문제들은 단답형이거든요. 단답형이라고 해서 단답형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푸는 아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그 몇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몇 문제는 새로운 형태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새로운 문제의 형태들이라는 것은 그냥 다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답만 쓰는 건 그건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명제성이 사라지는 시름길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보고 이것도 금방 답 맞히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복사하는 거니까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 개념 자체를 외워버리거든요. 그냥 복사돼버려요. 근데 뛰어난 애들, 정말 뛰어난 애들 뭐냐면 저 학생 같은 경우는 딱 설명을 하잖아요. 이해 안 가면 얼굴의 색깔이 딱 달라집니다. 돌머리라고 그래요. 약간 돌머리성이 있습니다. 이해 안 가면 분명히 좋아요. 왜 그러지? 그럼 나 설명 다시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하면 얼굴이 딱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알았어. 질문 안 해도 안 하거든요.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 하나씩 따져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답만 이게 쓰는 것은 어머님들 생각에 예를 들어서 KJM이나 KMO에서 입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년이 가면서 계속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식쓰기와 좋은 방식이 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잘 따져줘야지만 그래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신경 쓰고 답만 쓰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랑 새로운 문제라는 게 안 풀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가 이런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써야 되거든요. 이론을 알고 자기 주장을 써야 되는데 수학에서도 그걸 보고 식쓰는 습관이 거기까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수학만 잘했어도 안 되고 과학 같은 경우에 식쓰는 거랑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마는 원래 이해가 없이 선행해봤자 별 의미도 없습니다. 선행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들을 잠깐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이 선행만 해가지고 안 될 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선행은 대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경우수 빠져 있죠. 그리고 진법 빠져 있죠. 그리고 창의력 다 빠져 있죠.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잘한다? 참말이죠. 오히려 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나친 선행보다는 그 정도의 개념을 일단 파악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떤 경로로 푸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냥 하는 게 여기 보면은 노동만 하는 노동을 해서 푸는 문제가 그냥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여기 또 촬영 중에다 내가 얘기하면 또 항의 들어와서 내가 못하는데 이런 거 아예 참가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이 방법이 안 되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너무 느려도 안 돼요. 너무 빠르다고 해서 이 정확성이 곁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원래 타고 공부를 할 때 문제 빨리 이렇게 푸는데 정확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푸는 게 이제 우선 원리 타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 성격도 그렇습니다. 내가 얘를 합격하겠습니다 하는 그 가장 좋은 성격은 일단 돌머리성이에요. 왜냐면 정확한데 약간 느립니다. 약간 느린데 얼굴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머리거든요. 하나씩 따져가지고 왜 그런지 하다 보면 처음에는 느린데 이게 정확성이 우선이에요. 신속한 애들 굉장히 빠르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정확성 하면서 시간이 쭉 가면서 빨리 푸는 이론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빨라집니다. 나중에 빨라져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빠른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서는 보면 제가 보기엔 우선 조합이 그냥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중에서 아까 256 나오는 문제를 256개 언제 풀겠어요? 다 노동을 해서는 또 맞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하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입체를 잘 하는 경우에는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 이렇게 볼 때 보면서 노동으로 해가지고 입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겁니다. 근데 물론 노동을 해서 틀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내가 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이게 훈련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점수가 높아도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경우, 문제성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점수가 낮은데도 얘가 잘할 것 같습니다. 점수에 비해서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입체라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왜 그러냐 이유를 써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냐 그러면 12호 왜냐 그러면 경요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왜 10이면 10이 돼서 올라가고 1이 뭐 0이 1의 자리에 없다라는 표시다. 그러면은 오진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40법 16집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심화 문제 잘하는 학생들은 개념들을 빨리 훑고 나서 심화 문제 중심으로 특히 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저기 나와 있는 그 아까 했던 5학년, 6학년 저 학생들은 거의 혼자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많지는 않지만 그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공부라는 게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 뭐 뒤뚱 누워있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 그런 그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공부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식쓰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그건 이제 점점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한 5학년 1학기쯤 가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엄청 잘했다 갑자기 딱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행 가다 5학년쯤 가면 어려워지거든요. 식을 안 쓰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습성이 붙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감님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저 같은 이제 공부를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을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여러 번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는 겁니다. 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테스트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오면 첫날만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면 첫날 배운 게 없으니까 테스트를 안 하잖아요. 두 번째부터 계속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시험 때는 폭탄이라고 해요. 시험 폭탄이 나갑니다. 그동안 받은 시험 전체가 다 나가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원래 한 번만 지나고 다 이해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야지만 시간을 짧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배운 내용 모두가 다 확인을 이렇게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제 합격생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합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험입니다. 어머님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갔더니 3시간 중에 선생님은 1시간 반 분이 수업을 하네요. 1시간 반 동안 애들 공부하게 하고 테스트하고 이걸 항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빨리 한 1시간 반 동안 끝낼 수 있는 것은 전자칠판 되겠죠. 내용을 다 준비를 해서 웬만한 다른 학원에서 한 3시간 할 수 있는 거 1시간 반이면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려면 애들한테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줘서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하면 다시 봐요. 내가 점수 낮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애들이 붙잖아요. 점수가 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막 죽으라고 합니다. 그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안 되는 것은 공식도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외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그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그 사이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본인들이 합니다. 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혼자 다 채점 안 해요. 새벽에 일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교가 다 채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봐요. 다시 와서 내가 새벽 일찍 제가 여기 오면 한 5시, 6시 되거든요. 계속 채점하고 제 책상 위에 좀 책들이 막 쌓여있는데 요즘 설명이라든가 책쓰느라 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합니다. 이게 나쁜 식인지 좋은 식인지 답이 맞았는데 나쁠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리고 답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리탐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수를 써서 답을 맞히는 경우하고 분수를 써서 답을 맞히는 경우하고 내가 답을 달리 줍니다. 그냥 소수를 쓰게 되면 앞으로 틀리기 쉬울 뿐만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잘 못하거든요. 분수를 쓰라고 하거든요. 자꾸 소수를 쓰다 틀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 그리고 물론 내용상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풀이 방법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식을 다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은 자기 길을 찾아가요. 그래야지만 얘는 합격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걸 하긴 한 거지 이걸 답을 막 맞춘다고 해서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얘가 뭐 내가 예언자도 아닌데 합격한지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확정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디가 시험을 봐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건 시험 보는 방법이 애들이 시험장에 가서요 시간 안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90분이다. 그러면 제가 한 50분까지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에서 그 붙들고 저 뒤에 못 풀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끝까지 간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거기다 이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에 대한 시간 안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딱 보면서 안 풀리면 그동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배운 내용 중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할 건가? 아니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서 이 문제에서 내가 뭘 써먹지 않았는가? 이걸 확인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려면은 앞에 있는 시간, 그 앞에 다른 시험 문제들은 우선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돌머리성이 아니고서는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수능 만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설명회를 가는데요. 내가 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 잘했다는 애들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머리성입니다. 약간 느릿한데 그 만점짜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요건이 약간 느린 거예요. 막 빠르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답만 쓰는 것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시간을 하려. 그리고 이 면접이라든가 서술형 대비를 하려면요. 다양한 수학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책 뒤에다가 그동안 이것도 책 다 내용 다 써놨거든요. 퍼즐 같은 단어를 써서 제가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뒤에 있는 거 다 읽게 해요. 물론 이제 시험 때는 그 시험도 내게 하죠. 거기서 시험도 내니까. 그래서 여기 다양한 책들 특히 이 과학영역 같은 저희 이제 그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이 지식 같은 것을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전달해 줍니다. 이 특히 면접이라든가 이 서술형 대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수학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냥 이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애들 선생님 싫으면 공부 안 해요. 애들이 뭐 이제 선생님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애들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칭찬해줘도 되지 않아요. 잘 안 됐을 때는 나무라기도 하고 잘 됐을 때는 이건 이런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잘 되는구나. 이게 잘못됐을 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본인들이 원리탐구가 끝나면 본인들이 하게 만들죠. 하게 하다가 안 될 때요. 그때 내가 풀어줍니다. 원리탐구 문제 끝나고 난 뒤에 그때는 애들이 내성적인 애들은 밑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외성적인 애들 뒤에서 만세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학이 이제 좋아집니다. 물론 제가 아대기도 이거 많이 하고 우리가 농담도 많이 하는데 우리 탐구 그 설명할 때 농담도 많이 해서 오늘 상당히 어머님들한테 심각하게 문제 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심각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애들이 수학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